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정반대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은 쓰면 쓸수록 다른 것이니 아껴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굳고 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두 말이 다 그럴듯해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나 아픈데도 무리해서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답은 이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걷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먼저 걸으면 안 되는 통증부터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걷기가 좋다는 말만 듣고 시작하시면 걸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걷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태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연골이 다른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고 인대나 연골판을 다친 것일 수도 있고 무릎이 아닌 엉덩이나 허리에서 온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중 가장 흔한 퇴행성 변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정형외과 진료 권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진료와 검사로만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걸으면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나머지가 안전해집니다. 다음 신호가 있으면 걷기를 늘리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무릎이 반대쪽보다 확실히 굵어 보이거나 만졌을 때 물이 찬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둘, 무릎에 열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양쪽 무릎에 손을 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쪽이 확실히 뜨겁다면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몸에 열까지 난다면 더 급합니다. 감염일 수 있어서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 무릎이 갑자기 잠기는 경우입니다. 걷다가 무릎이 어느 각도에서 딱 걸려서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 증상입니다. 연골판이 찢어져 그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넷,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걷다가 무릎이 툭 꺾이면서 몸이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이건 인대 문제일 수 있고 넘어져서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넘어지거나 접질린 뒤에 생긴 통증입니다. 특히 다친 쪽 다리로 체중을 싣기 어렵다면 걷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섯, 밤에 가만히 있어도 쑤셔서 잠을 깨는 통증입니다. 움직일 때 아픈 것과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나머지 내용은 잠시 미뤄두세요.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걸어도 되는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대개 걸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가 조금 움직이면 부드러워지는 경우,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뻐근한 경우, 많이 걸은 날 저녁에 뻐근하지만 자고 나면 가라앉는 경우,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한 경우, 이런 통증은 움직임으로 관리하는 쪽이 맞습니다. 구분이 애매하시면 애매한 채로 시작하지 마시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왜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무릎은 쓰면 다르니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기계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기계와 다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연골이 어떤 조직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은 혈관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골은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관절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 관절액입니다. 연골은 스펀지처럼 이 액체를 머금었다 짜냈다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질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일어납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굶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것은 뼈와 연골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에 실리는 충격을 나눠받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몇 주만 해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되찾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근육이 빠진다. 무릎 부담이 커진다. 더 아프다. 많은 분들이 이 고리 안에 계십니다. 이 고리를 끊는 지점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 운동은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료 지침에서 약이나 주사와 함께 기본 관리로 권고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걷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먼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만보 같은 숫자는 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아픈 분에게 그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시작은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하십시오. 30분을 한 번에 걷는 것보다 10분씩 3번이 무릎에는 훨씬 낫습니다. 같은 총량이라도 한 번에 실리는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늘려도 될까요? 여기에 아주 실용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걷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어제보다 더 아프지 않다면 어제의 양은 적당했던 것입니다. 더 아프거나 부었다면 과했던 것이니 다음번엔 줄이시면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중의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뻐근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걷는 동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절뚝거리게 된다면 그날은 멈추셔야 합니다.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서 반대쪽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어디를 걸을지도 중요합니다. 평지가 가장 좋습니다. 포장된 산책로나 학교 운동장 트랙이 좋은 선택입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자갈길은 발목과 무릎이 계속 흔들려서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언덕과 계단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도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밑창에 쿠션이 있고 뒤꿈치가 잘 감싸지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오래 신어서 밑창이 한쪽만 다른 신발은 무릎을 비틀리게 합니다. 슬리퍼나 구두로 운동 삼아 걷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걷기 전후로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걷기 시작하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몸을 데우세요. 걷고 나서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무리해서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걷거나 다음에 말씀드릴 근력 운동으로 대신하세요. 그리고 지팡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팡이를 짚는 것을 늙어 보인다고 꺼리십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한 시기에 지팡이를 쓰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덕분에 덜 아프게, 더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짚는 손은 아픈 무릎의 반대쪽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무릎에 부담이 큰 동작들입니다. 걷기를 조심하시는 분들도 이 동작들은 무심코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에 실리는 힘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큽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보다 더 커집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내려갈 때는 몸이 떨어지는 것을 무릎이 받아서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 상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승강기.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셔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팔이 체중의 일부를 나눠 받습니다. 그리고 한 칸씩 천천히 덜 아픈 다리부터 내려 디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깊이 굽힐수록 관절에 실리는 압력이 커집니다. 쪼그려서 걸레질을 하거나 받치를 하시는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낮은 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자루가 긴 도구를 쓰시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양반다리와 무릎 꿇기입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식탁과 의자를 쓰시고 바닥에 앉으실 때는 등을 기대고 다리를 펴세요. 네 번째는 무거운 것을 들고 걷는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몰아드시면 몸이 기울면서 한쪽 무릎에 부담이 몰립니다. 양손에 나눠 드시거나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쓰세요. 다섯 번째는 오래 서 있는 것입니다. 걷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무릎에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설거지처럼 오래 서서 하는 일을 하실 때는 한쪽 발을 낮은 받침에 올려두고 번갈아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릎을 깊이 굽히는 동작과 충격을 받아내는 동작입니다. 이 둘만 줄이셔도 걷기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사실 통증이 있는 분에게는 걷기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의 부담을 나눠받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을 키우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릎을 깊이 굽히지 않으면서 근육만 쓰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쪼그려 앉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동작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르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서 무릎을 곧게 만듭니다. 그 상태로 5을 세고 천천히 내리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에 힘이 더 잘 들어갑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번갈아 2-3번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으니 통증이 있어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세요. 편 다리를 30cm쯤 천천히 들어 올려 5을 세고 내립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배에 힘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무릎 사이에 베개 끼고 누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방석이나 베개를 끼우세요. 그것을 5초간 지그시 누르고 힘을 뺍니다. 안쪽 허벅지 근육이 함께 강해집니다. 10번 정도면 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릎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시기에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빈도는 매일 하셔도 되고 힘들면 이틀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음 날까지 아픔이 남으면 횟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효과는 천천히 옵니다.
근육이 붙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일주일 해보고 소용없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이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처에 수영장이 있으시다면 통증이 심한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도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입니다. 다만 안장을 낮게 두면 무릎이 깊이 굽어지니 안장을 조금 높여서 타세요. 6번째는 체중과 통증 관리입니다. 먼저 체중입니다. 무릎 이야기를 하면서 체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걸을 때 무릎에 체중의 여러 배가 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체중을 1kg 줄이면 무릎이 걸을 때마다 받는 힘은 그 몇 배만큼 줄어듭니다. 체중 감량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약도 주사도 아니고 그저 무게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움직여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의 체중 관리는 운동보다 식사 쪽이 현실적입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저녁 국물과 야식, 2화의 아침 습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물속 걷기가 이 딜레마의 좋은 해법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열량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찜질입니다. 찜질은 따뜻하게 할지 차게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은 간단합니다. 붓고 열이 나는 시기에는 차게 하십시오. 많이 걸은 날 저녁에 무릎이 화끈거리고 부었다면 냉찜질입니다. 수건에 싼 얼음 주머니를 15분 정도 대시면 됩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지는 마세요. 반대로 붓지 않고 뻣뻣하기만 한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무릎이 굳어 있을 때 움직이기 전에 온찜질을 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온찜질 뒤에 앞서 말씀드린 다리 펴기 운동을 하시면 더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부으면 차갑게, 뻣뻣하면 따뜻하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보조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제품을 많이들 드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연구도 있고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지침들은 이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드시고 편하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기대어 운동과 체중 관리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제품 중 일부는 다른 약과 함께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약사에게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걷기 전에 먼저 구분하세요. 붓거나 열이 나거나 무릎이 잠기거나 주저앉는다면 걷기가 아니라 진료입니다. 둘,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움직여야 영양이 갑니다.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굶기는 것이 됩니다. 셋, 한 번에 10분씩 나눠 걸으시고 다음 날 아침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더 아프지 않다면 그 양이 맞는 것입니다. 넷, 계단 내려가기와 쪼그려 앉기가 걷기보다 무릎에 나쁩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승강기입니다. 다섯, 통증이 있다면 걷기보다 허벅지 근력 운동이 먼저입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 누워서 다리 들기, 무릎 사이 베개 누르기. 무릎을 굽히지 않는 동작이라 아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부으면 차갑게, 뻣뻣하면 따뜻하게. 그리고 체중 1kg은 무릎의 그 몇 배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6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 가장 먼저 하실 것은 5번째,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무릎을 굽히지 않아 안전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광고 나올 때 10번씩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분 걸었는지, 다음 날 아침에 더 아팠는지 아닌지.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몇 주 모이면 내 무릎이 견디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 기록은 진료실에서도 유용합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장 흔한 퇴행성 무릎 통증을 염두에 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치신 뒤에 생긴 통증이라면 오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걸어도 되는 상태인지 한번 진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거나 체중을 싣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